한국은 그 슈퍼앱 A부터 Z까지 다 돼요. 다 먹어야 된다. 미국에서는 슈퍼앱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슈퍼앱 얘기를 신기해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에서는 어떤 세그멘트를 정해서 그 세그멘트 깊게 들어가면 그 세그 자체가 한국 시장 전체보다 크다. 왜 한국 스타트업들이 미국에서 다 망하는 걸까요? 다는 아니지만 이제 많이들. 이제 미국 시장에 처음 딱 갔을 때 이제 창업자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안녕하세요. 2호의 네. 태용입니다. 네, 저는 김성겸이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스타트업 생태계에 필요한 이런 대담 같은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요즘에 한국인들의 서부 개척 시대, 미국으로 엄청나게 많은 스타트업들이 가고 있고 한국인이 만든 스타트업으로 실리콘밸리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블라인드 행동 창업하시고 최근에는 한국 스타트업들 글로벌 진출을 많이 돕고 계신 네. 성겸님 마침 한국에 오셨다고 해서 모셔보게 됐습니다. 네, 저는 김성겸이라고 하고요. 처음에 일을 시작했던 회사는 팀원이었는데 팀원의 직원이 한 10명 정도 있을 때 들어가서 한 1000명이 나왔어요.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을 경험을 한번 했고요. 이제 두 번째 회사는 제가 창업한 이커머스 회사였는데 10개월 만에 망했고요. 세 번째 회사가 공동 창업한 블라인드라는 회사였고 거의 10년 가까이 일을 하다가 이제 작년에 나오게 됐고 거기서 했던 일은 이제 초기에 한국에서 좀 일을 하다가 1년 후에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 진출 제가 맡아서 했었고 미국 팀 이제 셋업부터 시작해서 뭐 B2B 그다음에 B2C 그 사업들의 성장을 제가 맡아 했었습니다. 블라인드라고 하면 한국 직장인들은 네. 다 아는 서비스고 되게 뭐 회사 욕도 하고 막 커리어 이야기도 하고 네. 광고 어떤 교육 사업 뭐 데이팅 뭐 되게 네. 다양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네네. 미국에서는 이제 테크 업계 위주로 사용을 많이 하고요. 이제 한국에 있는 그 직장인 총 합계가 제가 알기로 한 1100만에서 1200만 사이인데 미국은 테크 업계만 해도 한 1000만이 넘어요. 그 시장을 이제 메인으로 타겟해서 저희가 성장을 도모했고 단편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리면 제가 블라인드 다닐 때 그 시애틀 지역에 있는 아마존 엔지니어의 한 40% 정도가 MAU로 잡혔어요. 뭐 그런 회사에 다니는 이제 서부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아는 그런 서비스가 됐습니다. 인스타그램 그 릴스 이렇게 보다가 네. 그 테크 코미디 그 네. 무대 있잖아요. 네. 거기 그 성겸님이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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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네. 사람들 막 엄청나게 환호하고 네. 역시 그 네. 블라인드가 되게 핫한 회사구나. 그 코미디언들 말로는 그 어떤 때보다 환호성이 높았다고 그 쇼가 끝나고도 제 앞에 줄을 뭐 30명 정도가 서서 이게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제 블라인드의 그 브랜드 파워가 그 동네에서는 엄청난 거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국 스타트업들이 미국에 네. 많이 진출을 하는데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아마 2017년에 처음 만났을 때 미미박스, 샌드버드, 몰로코, 뭐 파운틴, 뭐 블라인드 이거 말고는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뭐 한 300개 넘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왜 한국 스타트업들이 미국에서 다 망하는 걸까요? 다는 아니지만 이제 많이들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그 제가 팀원에서 어쨌든 한국 회사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블라인드에서 또 한국 회사가 미국에 진출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창업자들이 자기 객관화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 그게 어떤 얘기냐면 한국에서는 내가 여기서 20년, 30년을 살다가 창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한국에 있는 국민들에 대한 어떤 커스터머 디스커버리가 이미 끝나요. 그 이유가 일단 나라가 굉장히 작고 사람들이 굉장히 밀집돼 있고 굉장히 촘촘하게 연결이 돼 있고 인구 통계학적인 다양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한국에서 사는 것만으로 시장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올라가고 그렇다 보니까 창업자분들이 그 프로덕트를 만드시는 방법이 직관 중심적으로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전혀 나쁜 게 아니라 직관이 되게 좋으신 분들이 창업을 하고 내가 감으로 이거 내가 필요한 것 같다 혹은 친구가 쓸 것 같다 내 선배가 쓸 것 같다 우리 엄마가 쓸 것 같다 이제 이런 것들을 창업을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트랙션이 나오고 어떤 회사가 되는 이런 형태들을 많이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가장 많이 시행착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미국에서는 사실 그 직관을 좀 새로 쌓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려면 내가 미국 시장에 가서 혹은 뭐 어떤 시장이든 가서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른다 이런 좀 자기 인지가 있어야 하고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내 시장을 찾아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커스터머 디스커버리를 새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을 좀 스킵하시는 분들인 경우에 실패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되신 분들이 많고 그게 네. 주 실패의 요인이다. 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기 객관화가 왜 잘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성공 경험이 쌓일수록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한국 시장에서 내 직관으로
만든 것들이 트랙션이 나왔고 그것들이 반복돼 왔고 또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굉장히 작은 의사결정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내 머릿속에 사용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벗어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사업에서의 성공 경험뿐만 아니라 그냥 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원하는 걸 만들 수 있는 능력 혹은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내 의도대로 해석이 되는 걸 본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사람들과 인터랙션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약간 자기 비하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런 농담을 하면 아무도 안 웃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실패 경험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 내가 기존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방식들조차도 그냥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겠구나. 어떤 농담을 했어요? 자기 비하. 너 먹힐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부끄러운 건데 사실 저는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중퇴를 했어요. 한국에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내가 대학을 못 나와서 뭐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미국 가서 그런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네트워킹 행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니야 넌 대단한 사람이야. 여기는 되게 다른 곳이구나. 대학 학위가 주는 의미도 되게 다르구나. 이제 그런 것들 많이 알게 됐죠. 대화하다가 막 모르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나 대학 안 나와서 이거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네. 사람들 왜 그래 막. 네, 왜 그래? 너 멋있네. 그래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오늘 사실 이런 제 그 observation들도 사실 다 틀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일반화하기 되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일단은 한국이라는 문화와 환경이 되게 특수하다. 요즘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은 단일 민족, 네. 2천만 명이 네. 도시에 몰려 살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막 탕후루 유행하면 막 탕후루 쫓아가고 막 1년 뒤에 뭐 네. 간장게장 뭐 이런 거 했다가 네. 이렇게 어쨌든 전 이제 국민 뭐 MC 막 국민 푸드 뭐 이런 다 이렇게 똑같은 것들을 추구하고 네. 열망하는 게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한국 국민에 대해서 한국인에 대해서 네. 잘 이해하고 있어. 그걸 바탕으로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사업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게 미국에서는 이제 안 먹힌다. 네. 라는 거죠. 서울 수도권이란 마켓을 대부분 타겟으로 하잖아요. 2,5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같은 인종을 가진 사람들이 한 지역에 몰려 사는 데다가 그게 전 국가 인구의 반인 경우는 전 세계에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업하는 환경이나 매일매일 의사결정해야 되는 환경이 사실은 굉장히 특수한 거고 글로벌 관점에서 봤을 때 그냥 버블이다. 이제 이런 인식을 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넘어가게 되면 정보가 퍼지는 방식이 너무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사용자나 마켓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굉장히 좀 트랙션이 일찍 빨리 나오는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조금만 이렇게 그래프를 올리다 보면 이제 자기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이제 카톡방 같은 데 퍼뜨려줘요. 예.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를 금방금방 퍼져요. 이제 사람들이 동질성이 높으니까. 정보가 이렇게 아름아름 퍼지니까 좀 얼리 트랙션이 빨리 나오는 편이고, 그렇게 나오는 와중에 언론에서 또 기사를 막 써줘요. 네. 유저가 뭐 1,000명, 10,000명만 있어도. 그렇다 보니까 뭔가 인지도가 높아지는 그 타임라인이 굉장히 빠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인크리멘탈 그래프가 계속 가는 형태를 많이 보게 되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일단 몇 가지가 다른데, 첫 번째는 정보가 그런 식으로 좀 퍼지지 않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서로 연결이 좀 안 돼 있기 때문에 특정 세그멘트를 딥다이브 하는 게 중요하고, 한국에서 그 조단위 회사를 만들려면 전 국민을 타겟으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뭐 쿠팡이라든지 뭐 토스라든지 당근마켓이라든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B2B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유니콘이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수천억짜리 회사를 만들려고 하면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다 타겟팅해야 되는 회사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많이 예를 드는 회사가 덕스미티라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메디컬 프로페셔널들을 위한 소셜 네트워크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의사 채용 광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요. 근데 상장사고 기업 가치가 한 7조 정도 되거든요. 의료업계 종사자들만을 타겟으로 해서 7조짜리 회사를 만들 수 있다와 전 국민을 타겟팅해야만 조단위 회사가 나온다. 이 시장이 되게 다른 거고,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에서는 어떤 세그멘트를 정해서 그 세그멘트를 깊게 들어가면 그 세그 자체가 한국 시장 전체보다 크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에 처음 딱 갔을 때 이제 창업자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구한테 팔지부터 정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훨씬 더 세분화하고 그 날카롭고 뾰족하게 정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이유가
이 세그가 너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irrelevant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써요. 아, 이건 나랑 관련이 없다. 그러면 내가 피치하는 어떤 가치가, 고객들한테 이야기하는 가치가 사실상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 세그멘트를 잘못 정의하면. 그래서 그거를 찾는데 좀 시간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말씀 많이 드립니다. 의료진 커뮤니티가 7조면은 약간 그 토스 기업 가치랑 비슷한 건데요. 그죠? 예, 한 2천만 명 넘게 쓰는 금융 앱이랑 되게 비슷한 건데, 이게 한국으로 비교하자면 그 박사분들 쓰는 커뮤니티, 뭐 김박사넷 네. 이런 거를 이제 미국에서 잘 만들어서 한 7조 이렇게 되는 네. 사업을 만들 수 있다. 그런 게 되게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이제 거스토라는 회사를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HR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근데 제가 거기 그 블라인드 있을 때 거스토를 썼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직원이 30명인가 넘었을 때 거스토를 졸업을 했어요. 근데 HR 소프트웨어를 졸업을 한다는 게 한국에서는 좀 상상이 안 되잖아요. 한번 그렇죠. 예. 그 유입시킨 고객은 계속 리테인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 회사에서 저희를 막 그렇게 잡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일단 스몰 비즈니스가 너무 많고, 그리고 그러니까 고객은 계속 생기는 거죠. 미국 시장에서. 그렇다 보니까 그 회사가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포커스에서 벗어나는 순간 사실 포커스를 잃게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근데 그 회사도 가치가 한 10조 그런 회사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작은 회사들의 채용과 인재 관리만 도와주는 건데 10조 네, 정도 그러니까 되는. 페이롤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의료보험하고 이런 것들 매니징 해주는 그런. 제가 한국하고 미국하고 되게 스타트업 성장에 대한 담론이 많이 다르다라고 네.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은 그 슈퍼앱 얘기를 네.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카카오나 포털에서부터 시작된 어떤 플레이북 같은 것 같은데 다 먹어야 된다. 네. 좀 이런 게 이제 한국식 방식인 것 같고, A부터 Z까지 다 돼요. 그러니까 슈퍼앱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서는 팟캐스트에서도 그렇고 슈퍼앱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슈퍼앱 얘기를 신기해하죠. 네, 미국에서는. 네. 이게 그 왜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만 잘해도 되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면은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 다른 이유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뭐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고 제 생각이 꼭 맞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시장의 크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이번에도 한국 들어와서 되게 놀란 게, 지도 앱을 켰는데 전면 광고가 나오는데 그 전면 광고가 지도 앱하고 아무 관련 없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화장품 광고가 나온다든지, 이제 그런 게 되게 저도 좀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낯설어졌거든요. 한국은 이제 인구가 한정돼 있고, 이 한정된 인구 내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었을 때 계속해서 매출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 광고 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발달하게 되는 것 같고, 이제 반면에 우버 앱에는 전면 광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면 광고를 하더라도 이제 우버와 뭔가 파트너십을 한다든지, 다른 회사가, 아니면 이제 우버의 뭐 어떤 그 공지사항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달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은 그로스를 20년 할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20년을 해도 그로스할 영역들이 좀 남아 있어요. 왜냐면 시장이 너무 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국은 그로스가 사실상 5년에서 10년 사이면 끝나는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이제 매출을 어떻게 더 쥐어 짜낼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뭐 다른 생각도 좀 드는 게, 제가 한국에서 인터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 스타트업 창업자분들. 한국에서 못 들었는데 미국에서 정말 매일같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너 미션이 뭐냐? 네. 이게 그냥 네. 진짜 인터뷰 전이나 후나 아니면 미덥 같은 데 가서 막 같이 맥주 먹다가도 많이 물어보고, 근데 한국에서는 제가 딱 한 번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슈퍼앱이랑 뭔가 이게 미션이 아다르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만 깊게 판다 네. 라는 게 우리 본질 가치에만 집중하고 이게 우리 존재 이유다, 이런 거에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거기에만 집중해서 일하는 게 또 다른 부분이지 않나.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미국의 단편적인 면만 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해석을 하기가 되게 좀 조심스럽긴 해요. 어쨌든 근데 말씀하신 게 맞고, 그러니까 뭔가 미국에서는 미션 비전을 사실 그 인터뷰하러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물어보고, 그분들이 그 미션에 공감하는지가 본인이 이제 회사에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그리고 그 회사를 마케팅하거나 어떤 GTM을 할 때도 그 미션 비전과 얼라인되는 이야기를 하게끔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그 정보들이 이제 퍼지는 속도가 되게 달랐던 것 같고, 제가 하나 이론이 있기는 해요. 뭐냐면, 사실 한국에서는 그런 미션 비전 같은 것들이 정의가 안 되어도 아까 말씀드린 그냥 카톡방이나 이런 데로
약간 내가 이거 써 너도 써봐 약간 이런 식의 어떤 구전의 그 정보 전달이 많이 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은데 사실 미국은 그게 좀 불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뭐 잘 연결도 잘 안 돼 있고 그다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당장 나랑 되게 다른 사람인 경우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약간 그 예수님 말씀처럼 뭔가 그 굉장히 구전이 잘 되는 어떤 구절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강력한 어떤 그 프레이즈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만들고 그거에 대한 백업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종교처럼 퍼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만들지 않으면 사실은 그 시장 지배력을 좀 확보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제 창업자들이 그렇게 좀 트레이닝이 되는 것 같아요. 저 겸님 2017년에 처음 만났을 때 네. 기억이 남는 게 그때 블라인드에 대해서 막 소개하실 때 네. 대강 이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직장인들이 엄청 많은데 네. 이 사람들한테 보이스를 네. 주는 회사다. 네. 그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되게 막 엄청 신나하셨던 게 네. 기억이 나는데 네. 좀 그런 소개 같은 게 되게 좀 생소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미국에서 살면서 좀 트레이닝을 많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가서 일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안 하면 정보가 안 퍼지는 거를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고 사실 반대로 이제 이호도 요즘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거 아니에요. 예전에 한국에서 이제 피칭하던 방식과 이제 미국에서 피칭하는 방식이 되게 달라졌을 것 같은데 네. 예. 많이 달라졌죠. 예. 일단은 그 한국에서는 이제 저희가 한국 채널 구독자가 70만 정도 되고 그리고 저희 뭐글 쓰는 플랫폼인 이오플래닛에서 MAU가 뭐 많진 않지만 한 20만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어쨌든 테크 씬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아니까 일단 별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냥 조그마한 채널이다.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 게 우버를 한번 탔는데 거기서 택시기사가 너 뭐 하는 회사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자랑하듯이 우리 이 앱 때문에 뭐 어떤 임원이 막 감옥을 갔고요 뭐 이런 얘기를 막 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막 하다가 내렸는데 저한테 내릴 때 뭐라고 했냐면 야 너 진짜 너 terrible 앱 만들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거 왜 만드냐. 이제 그때 저도 많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뭔가 너무 이렇게 겸손할 필요도 없고 너무 자학적일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에 대한 본질을 잘 정의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야겠다. 이제 그때부터 완전 피칭하는 방식이 바뀌었죠. 약간 비포 애프터 살짝 예시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러니까 되게 단편적인 예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는 막 예를 들어 우리가 뭐 회사에서 뭐 이런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그걸 직원들이 얘기해서 뭐 임원이 잘렸다라든지 뭐 그런 얘기를 중심적으로 했다면 그 이후에는 이제 회사라는 조직에는 그 권력의 불균형이 있다. 그리고 그거를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 그 직원들한테 어떤 보이스를 주는 거고 우린 그걸 하는 회사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질문이 그걸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커뮤니티로서 우리는 한다. 그리고 이제 철저한 익명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살을 붙인 거죠. 근데 이제 시작점은 그런 어떤 우리의 미션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예. 굉장히 이게 뭔가 외향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 얼마나 막 익사이팅한 일인지 네. 막 이런 걸 막 열정을 담아서 막 얘기해야 되고 근데 그런 경험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좀 그 새로운 그 마켓이나 새로운 환경에 대한 어떤 적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